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참 진행 중이었을 때 일본은 중국 땅에서 중국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중일 전쟁 초반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우세했던 전쟁이었으며 만약 이대로 가면 중국 전역이 일본 땅이 될 판이었는데요. 이것을 멀리서 바라보던 미국은 아무리 봐도 제정신으론 보이지 않는 일본이 중국을 먹게 되면 자신들이 매우 불편해질 것이란 생각이 들자 일본에 석유 수출을 금지하는 자원 제재를 가합니다. 일본은 당시 미국에 의존하던 석유 수입이 끊기자 중국과의 전쟁을 지속할 수 없게 됩니다. 전차와 트럭 등의 중요한 전쟁 장비들과 본토에서의 군수장비 생산 등 전쟁 유지를 위한 모든 것이 멈춰서게 된 것입니다. 결국 1940년대 미국은 지금처럼 초강대국의 이미지가 아니었기에 은근히 미국을 얕잡아보던 일본은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세웁니다. 유럽에서 진행 중인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동남아 국가들을 식민지로 점령하고 있던 유럽 군대들이 본국으로 철수한 틈을 타 신속하게 동남아 전체를 점령하고 가능한 한 많은 유전들을 확보한 뒤에 석유를 비롯한 자원들을 착취해 중국을 점령한 후 유리한 입장에서 미국과 협상한다. 매우 그럴듯해 보이는 이 시나리오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당시 하와이에 주둔하고 있던 미국의 최대 전력인 태평양 함대였습니다. 자신들이 동남아 국가들을 공격한다면 이미 자원 제재라는 최후 통첩을 날린 미국이 태평양 함대를 움직여 자신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본은 시나리오를 약간 수정하게 됩니다. 동남아 국가들을 침략하기 전에 하와이에 주둔 중인 미국의 태평양 함대를 기습해 전투불능 상태로 만들고 미국이 오랜 시간 재정비하는 틈을 노려 신속하게 동남아 국가들을 점령하여 전쟁 물자를 확보한 다음 미국과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체로 이런 생각에서 일본은 하와이 진주만에 주둔 중이던 미국의 태평양 함대를 공격했으며 이것으로 미국과 일본의 태평양 전쟁이 발발합니다. 즉, 태평양 전쟁은 넓은 의미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선쯤으로 보여지지만 더 정확한 의미에서 본다면 군국주의 일본이 독자적으로 일으킨 독립적인 전쟁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6.25 전쟁이 터지기 10년 전쯤에 있었으며 6.25 전쟁은 1950년에 발발했으니 대략 1940년 초반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세계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정확한 연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사건의 시간적 순서를 알고 있다면 세계사가 더욱 재밌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1950년이란 연도는 6.25 전쟁으로 인해 남과 북이 5대5로 분단됐으니 5라는 숫자를 기억하면 6.25 전쟁 발발 연도인 1950년은 기억하기 쉽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태평양 전쟁은 대략 6.25 전쟁 10년 전쯤의 일로 기억해주세요. 참고로 베트남 전쟁은 6.25 전쟁 10년 뒤인 1960년에 일어납니다. 6.25 전쟁 10년 전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6.25 전쟁 10년 뒤에는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태평양 전쟁은 초반엔 일본이 우세했지만 그 유명한 미드웨이 해전 이후 계속해서 미국의 우세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이 어무러지며 패전에 몰린 일본은 서서히 광기를 드러내면서 점점 괴랄한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태평양 전쟁의 전장은 바다와 작은 섬들이었기 때문에 해군의 비중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본국과 멀리 떨어진 상태였으므로 항공모함을 주축으로 구성된 함대들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패전에 몰리면서 이성적 판단을 상실한 일본 군부는 이러한 미국의 함대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자살 공격들을 시도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미가제입니다. 지휘관들은 전쟁 중에 수없이 많은 결정들을 요구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휘관들은 항상 득과 실을 따져보고 가능하면 최소의 실로 최대의 득이 되는 방향의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카미가제는 손실 측정은 완전히 배제한 채 아주 약간의 이익이라도 얻어보기 위한 매우 비인간적이고 무모한 전술이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일본이 대략 4,000대에 가까운 비행기와 비교적 유능했던 파일럿 4,000명 이상을 갈아넣어 얻은 결과는 수송선이나 화물선을 제외하고 미국의 전투함 중에서 구축함 단 14척뿐이었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원했던 항공모함은 단 한 척도 파괴하지 못한 것입니다. 태평양 전쟁 기간 중 미국은 100척이 넘는 항공모함을 건조했으며 구축함은 수백 척에 달했습니다. 유능한 파일럿은 단기간에 양성할 수 없으며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당시 실전 경험이 있던 일본군 파일럿들은 그 가치를 측정하기 힘들 만큼 소중한 전술적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구축함 14척을 침몰시키기 위해서 4,000여 명의 유능한 파일럿들을 갈아넣어 희생시킨 것입니다. 당시의 일본 군부는 한마디로 정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총에 대검을 착검한 후에 너도 나도 반자이를 외치면서 무지성 돌격한 후 백병전을 유도하는 전술입니다. 반자이 어택은 사실 태평양 전쟁 이전부터 일본군이 즐겨 사용하던 전술로서 특히 중일전쟁에서는 그냥 반자이 어택만 해도 중국군들은 도망치기 바빴기 때문에 일본 군부는 반자이 어택을 매우 효과적인 전술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일전쟁에서의 중국군은 당시 기준 현대적인 군대라고 하기에는 장비와 훈련 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기 때문에 월등한 화력과 잘 훈련된 일본군의 무지성 돌격만으로도 혼비백산에 패배하거나 도망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군의 입장에서 볼 때 반자이 어택은 이해하기 힘든 수준의 집단 자살 행위로 보였을 뿐인데요. 오히려 일본군의 이러한 무모한 전술은 미군에게 일본군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심만 더욱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사실 일본군이 태평양 전쟁 처음부터 반자이 어택을 사용한 건 아니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중반부터 미군과의 심각한 전력차를 실감하고 일본군이 패배를 직감한 일본 육군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전술이 반자이 어택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반자이 어택 후 지휘관이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며 할복자살하는 것은 당시 태평양 전쟁에 투입된 일본 육군 장교들에게서 거의 정형화된 빌드였기도 합니다. 일본 해군에 카미가제가 있다면 일본 육군엔 반자이 어택이 있다 정도의 당시 천황에 대한 충성 경쟁일 뿐이었습니다. 전투에서의 패배가 확정적일 경우 항복을 통해 불필요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지휘관으로서의 옳은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지휘관들은 천황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반자이 어택을 선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소 전력에서 차이가 나더라도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매우 무모한 생각에 세뇌되어 있었기도 합니다. 당시 일본에서 신병으로 차출된 병사가 중국이 아닌 태평양 전선에 배치되는 것은 그냥 사망 확정 판정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며 일본 군부는 마음에 안 드는 장교들을 태평양 전쟁 최전선에 배치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반자이 어택을 이용해 죽음으로 내몰았었습니다. 가이테는 한마디로 인간어뢰입니다. 당시에도 물론 어뢰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자동으로 표적을 추적하지 못하고 오로지 프로펠러를 이용해 직진만 알 수 있다 보니 현실적으로 명중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적함에 근접해서 발사해야 했지만 당시에 일본 해군이 미군 함대에 근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기에 나온 전술이었는데요. 기존의 어뢰에 사람이 들어갈 만한 작은 공간을 억지로 만든 다음 방향타를 달아 사람이 어뢰의 방향을 조종할 수 있게 만들어 최대한 명중률을 높인 것입니다. 사실 카미가제의 명성에 가려져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미군 함정들은 카미가제보다 가이텐을 더 두려워했었습니다. 거대한 함선에 가판에 들이받는 카미가제보다 보이지 않는 물속에서 다가와 함선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배 밑부분에서 폭발하는 가이텐은 한마디로 더 치명적인 공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군 입장에서도 어뢰 안에 탑승한 사람이 거의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할 만큼 폭약을 가득 채워넣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일격필살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었으며 카미가제 파일럿에 비해 가이텐 조종수는 양성하기도 쉬웠으니 매우 환영할 만한 전술이었습니다. 다만 병과에 상관없이 가이텐 조종수로서 가이텐에 탑승하는 순간 생존 확률은 그냥 0%였습니다. 카미가제나 반자이 어택은 아주 낮은 확률로 살 수도 있었지만 가이텐은 조종수가 탑승한 후에 탑승구를 아예 용접해버렸으며 되돌아올 수 있을 만큼의 연료는 처음부터 주입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가이텐 조종수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죽음로서 천황에게 충성하고 신사에 묻히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이텐이 운용된 1년여간 사망한 가이텐 조종수는 약 150여 명이었으며 미군 전투함 중에서는 구축함 3척을 격파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가장 독창적인 방식의 자살 공격인 후쿠류는 인간 기뢰입니다. 태평양 전쟁은 함선에서 육지로의 상륙전이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인간 기뢰인 후쿠류는 자살 공격 대원이 잠수복을 입고 미리 바닷속에 잠수해 있다가 운 좋게 자신의 머리 위로 상륙정이 지나가면 긴 막대 폭탄인 경례를 이용해 상륙정을 찔러 폭발시키는 방식입니다. 일단 자신의 위로 상륙정이 지나갈 확률이 극히 낮았으며 설사 지나간다 해도 못 본 채 한다면 살 수 있었기에 다른 자살 공격에 비해 생존 확률은 매우 높았지만 무거운 잠수복을 입고 어두운 바닷속에서 6시간씩 잠수해 죽음을 기다리는 것은 매우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후쿠류 대원들이 거의 앞이 보이지 않는 바닷속에서 섬뜩한 모습의 잠수복을 입고서 손에는 막대 폭탄을 들고 길게 줄지어 서서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은 생각만 해도 조금은 괴랄하게 느껴집니다. 후쿠류는 지상 버전도 존재합니다. 지상 버전도 후쿠류와 마찬가지로 긴 막대기에 폭탄을 달아 적의 전차에 찔러넣어 폭발시키는 방법인데요. 사실 이 방법은 생각외로 많은 전쟁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다만 후쿠류 같은 경우 거의 성공 확률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패전을 앞둔 일본 군부의 광기와 살아있는 인간을 물속에서 사용하는 기뢰처럼 사용한 발상 자체가 무섭게 느껴질 뿐입니다. 일본 군부는 그 외에도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방법으로 자살 공격을 감행했으며 그 피해는 온전히 일반 병사들의 몫이었습니다. 일본 군부가 사용한 거의 모든 자살 공격법은 쿠로시마 카메토라는 제독이 개발한 것인데요.
쿠로시마는 일본이 패전 후에도 교묘하게 전범 재판을 피해 살아남았으며 72세까지 당시로서는 비교적 천수를 누린 후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역시 전쟁은 몇몇 높으신 분들이 일으키고 그로 인한 고통은 온전히 국민들의 몫이 되고 맙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것에 대해 놀라움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